비료도 거의 뭐 한 50% 이상 올랐고 농약값도 한 30% 정도 올랐고 기름값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이 창고가 원래 햇곡만 들어와야 될 창고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전년도 쌀이 다 팔리질 못하는 바람에 요 뒤에 지금 보이는 벼가 전부 2021년 산 벼예요. 지금 햇곡을 여기다 쌀 수가 없어서 요 옆에 창고에 이제 햇곡을 저는 농사로만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잖아요. 벼 한 포기 한 포기가.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자식 같은 마음도 많이 듭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 박재우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르기는커녕 폭락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바로 쌀 얘기인데요. 오늘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올해 쌀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풍년인데도 농민들은 울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쌀값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공익법률센터의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3고라고 하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리고 금리까지 급등해서 온 국민이 난리가 아닌데요. 솔직히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들이 반응이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뭐 흔히 우리 그동안 배우기로는 쌀이 우리의 주식이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워왔었는데 뭐 좀 속상하기도 해요. 이제 뭐 쌀이 주식이 아닌 게 아닌가. 계속 쌀 소비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쌀 소비량이 2000년도 80kg, 1인당 80kg 소비해서 현재는 57kg 소비로 일정 정도 줄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줄어든 쌀 소비량은 다양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육류 소비 이런 방향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줄었지만 여전히도 국민들은 밥을 우리의 주식으로 여기고 몸이 아플 때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밥을 먹어야 속이 편안한 음식으로 우리 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주식임은 여전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원장님 얘기 쌀 소비량은 많이 줄긴 했는데 그와 함께 그 쌀 재배 면적도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재배 면적이 2008년에 그 벼 재배 면적이 93만 헥타르였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2만 헥타르로, 그러니까 한 14년 사이에 21만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소비량도 줄었지만 벼 재배 면적도 줄었고 그에 따라서 또 생산량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량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소비량이 더 많이 줄어서 이렇게 그 쌀이 좀 남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고민해 봐야 하는 뭐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예,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생산량과 소비량이 다 줄고 있지만 사실 소비량 감소가 조금 더 빠른 것은 사실이고요. 생산량 감소가 연 평균 한 0.7% 정도면 소비량 감소가 한 1.4%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소비량 감소 추세가 좀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수입하는 쌀이 있기 때문에 수입 쌀까지 감안한다면 또 우리가 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이 초과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량이 또 4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민들의 주식인 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엄밀하게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쌀의 자급자족이 쌀 문제에 있어서는 뭐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좀 우리 국민들의 쌀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엄청난 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쌀 자급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뭐 곡물 자급률 이런 거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곡물 자급률이 1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밥상의 80%는 이미 수입 농산물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고요. 근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국가들의 일반적 현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서 저희는 꼴찌이고요. 그것도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150% 이상에 달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저희보다 예전에는 뒤에 있었던 일본마저도 현재는 자급률을 저희를 앞지르는 상태입니다. 뭐 칠레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자급률은 훨씬 높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38개국 중에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인 대한민국이 주곡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라는 것은 바로 19.3%가 되었던 요인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이것은 쌀 자급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쌀의 자급률은 현재 100%가 되지 않습니다. 92%밖에 되지 않고요. 이마저도 2019년과 20년 기후위기가 심각한 장마, 가뭄들이 일어났을 때는 90%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는 쌀 양보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양이 적었던 시절이 바로 2년 전에 벌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소홀히 다룰 혹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위원장님 얘기해 주시니까 뭐 우리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식량 자급률이 뭐 거의 꼴찌 수준이다. 아주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 이제 솔직히 그 지역으로 가면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앞으로 그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현상이 나올 것 네.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70세 이상 되는 농가 경영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농민들 중에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70대 이상 그 농가 경영주 중에 70대 이상인 비율이 42.7%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80대가 되면은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지금 70대들도 농사를 짓고는 계시는데 80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분들이 80대가 되는 시기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농민의 한 42%가 다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벼 재배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쌀이 뭐 과잉 생산되고 있다, 초과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속담도 하고 뭐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뒤에 또 후회할 수도 있는데 금방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10년
소비의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이런 부분들이 넘쳐나는 게 아니다. 뭐 쌀 문제도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쌀 소비량이 이때까지 줄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금 추세대로 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줄었던 것은 주로 이제 밀이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걸 대체해가지고 사실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던 건데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쌀 소비량이 이 추세로 계속 줄어들 것인가. 저는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거의 오지 않았나. 어쨌든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뭐 자연현상처럼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건 갑자기 농사 안 짓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농지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농지가 생길 수도 없는 거라서 사실은 한번 우리가 어떤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사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좀 더 본격적으로 쌀값 가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뭐 폭락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수치로 보면 45년 만에 가장 많이 쌀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가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가 통계로요, 쌀 완전 자급이 달성된 75년도 이후에 작성된 통계상으로 네. 현재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 그러니까 통계 역사상 가장 큰 낙폭으로 2021년산 쌀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0일마다 통계청이 쌀값 조사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조사하는 이 산지 쌀값 조사가 유일한데요. 작년에 이제 1년 전 쌀값이 53,800원 20kg 쌀 기준입니다. 이던 것이 얼마 전 9월 25일 날은 43,900원까지 떨어졌던 경험이 있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하면 24% 이상 폭락한 가격입니다.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 뭐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뭐 다른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 본다면 쌀값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유일하게 폭락하는 것이 쌀값이라고 다들 알고 거군요. 계시죠. 예, 사실상 그렇죠. 물가가 굉장히 농민들한테도 생산비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공포영화 수준으로 올라가는 생산비에 비해서 쌀값은 너무나 급락했고요. 이것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이 사태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쌀값을 뭐 무게 기준이나 뭐 이렇게 본다면 뭐 1kg에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 저희는 밥 한 공기 쌀값을 기준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밥 한 공기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무게를 봐야 될까요? 100g 이제 100g. 네. 네, 식당에서 작은 하고 있는 공기. 네, 네네. 100g을 중심으로 봤을 때 쌀값이 20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3원이요? 네. 이거 한 공기 203원. 네, 너무나 놀라운 가격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저희 농민들은 300원을 항상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0원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이것이 203원까지 폭락하게 됐다라는 것은 농민들은 실제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이 없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4인 가족 기준에 밥 한 끼를 차리는데 쌀값이 1,000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경제 위협을 느끼는 수치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 100g 생산하는데 뭐 300원도 되지 않고 뭐 200원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동네 가게라든지 뭐 작은 슈퍼마켓 같은 데 가더라도 뭐 과자 종류 웬만하면 다 1,000원 넘지 않습니까? 몇천 원씩 그럼요.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판기 커피도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네. 다른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네. 쌀값만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느끼는 농민들의 어떤 또 뭐 상실감이랄까 소외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양국 수급 정책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그 쌀값 가격 폭락에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왜냐하면요, 전체 쌀 생산량이 380만 톤 정도라고 하면 네. 정부가 한 해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양이 올해만 해도 45%입니다. 네, 네. 45만 톤이 전체 10%가 넘는 양이고요. 쌀은 국민들의 필수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1%, 2%만 차이가 나더라도 가격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 10%의 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지금 뭐 우리 농촌 지역으로 옮겨서 사무실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변에 이렇게 농사 짓는 농민들 많이 보실 텐데 올해는 특히나 더 농민들 표정이 안 좋으시겠어요. 농민들이 뭐 추수 때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네. 정신없이 정말 일을 하시는데요. 네, 네.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일을 하시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속은 아예 타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쌀값이 너무 안 좋고 생산비는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기름값이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뭐 각종 자재값이 다 올랐는데 오히려 쌀값은 지금 폭락하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사실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추수 끝나고 아마 계산해보면 정말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가령 이제 대출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자나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는 분들도 저는 많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우리 위원장님도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뭐 영상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실제 트랙터로 이렇게 벼를 이렇게 갈아엎어 버리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아엎는 것이 실제 수확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그분은 판단하시는 거네요. 아, 절대 아닙니다. 트랙터를 갈아엎는 그 현장에서 그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 자란 누런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은 이렇게 정부의 쌀 정책의 실패에 항의하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자식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은 그런 심정으로 정부에게 농민들의 심정을 표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자란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마음 뭐 두 분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최대 쌀 생산지라고 하면 이천과 여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생산량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주 쌀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다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밥맛 좋은 걸로 유명한데요. 요즘 농민들 그 농사지을 맛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경기도 여주의 농가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역 최대의 쌀 주산지 중 하나인 여주. 수확을 마쳤지만 농민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값은 많이 떨어져 갖고 되게 수익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가슴 아프죠. 아마 경기도 여주의 경우는 햅쌀 수매가를 동결하기도 하면서 한시름 놓긴 했지만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생산된 벼가 벼값이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9월 달까지 사실은 완전히 폭락을 해 25% 이상 이렇게 폭락을 한 상황이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계속 지금도 역시 쌀값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내 농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벼는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쓰는 게 비료, 농약, 그리고 기계를 운행할 때 쓰는 기름값 같은 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비료도 거의 뭐 한 50% 이상 올랐고 농약값도 한 30% 정도 올랐고 기름값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올해 농기계를 따로 산 건 없는데 부품값도 거의 한 20%에서 30% 오른 게 아닌가. 비도 올랐지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경우 땅 임대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제일 많이 나가요. 제가 1년에 지대로 나가는 게 한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4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 시작된 봄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가뭄에 타들어갈까 태풍에 날아갈까 자식 돌보듯 노심초사해서 남는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지대 말고 이것저것 비용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훨씬 적습니다. 쌀값이 내렸으면 팔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을 농산물 보관 창고에는 작년 쌀이 가득합니다. 창고가 원래 햇곡만 들어와야 될 창고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전년도 쌀이 다 팔리질 못하는 바람에 요 뒤에 지금 보이는 벼가 전부 2021년산 벼예요. 작년에 생산됐던 쌀이고 지금 햇곡을 여기다 쌀 수가 없어서 요 옆에 창고에 이제 햇곡을 저희가 원래는 농기계 싸놓는 창고인데 농기계를 조금 빼내고 거기다가 좀 싸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소비는 줄고 공급은 많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불과 2년 전 흉년으로 쌀 수급이 불안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던 해인데 결국 작년에 정부가 갖고 있던 모든 보유국을 다 풀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사가 천하에 으뜸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연이은 쌀값 폭락에 가을거리가 끝난 들판에 휑한 기운이 감돕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고 저희가 무슨 여기서 떼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국민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고 있고 여지껏 저는 한 33년 가까이 농사를 진 사람인데 이게 시골은 사실 농사 진산이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이 돼야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후계 인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왠지 농사를 짓는 마지막 세대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농업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가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득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바람입니다. 여주 지역 농민들의 속사정 잘 들어봤습니다. 벼농사는 봄에 모내기를 하고 또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계속 돌봐줘야 하고 또 장마에 태풍까지 불면 손해가 막심한데요. 농민들이 실제 그 벼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위원장님 쌀값 폭락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농민들의 그 농가 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뭐 실제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참 저희가 올해 쌀값 폭락과 함께 생산비가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서 생산비 조사를 좀 진행했는데요. 참 국민들이 이 조사 결과를 믿어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작년보다 10,000원 이상 폭락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00평 기준으로 네네. 생산비 조사를 해봤는데 300평에 들어가는 비료값도 2배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값도 2배가 올랐습니다. 다양한 영농자재가 들어가고요. 기계가 많이 이 작동을 합니다. 벼농사에서는요. 네네네. 그래서 논을 가는 트랙터비도 예전에는 4만 원 하던 것이 8만 원으로 네네. 이제 기계값과 기름값이 올랐던 영향입니다. 그리고 탈곡을 하는 이양기 값도 2배가량 올라서 저희가 조사하는 생산비 조사로는 300평 농사를 지으면 소득은커녕 13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엄 위원장님, 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달될 때까지의 그런 노력들이 쌀 수확을 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또 실제 보관료나 창고 또 그런 사이에 또 중간 과정에서 수송료나 임대료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농민들의 인건비 아까 말씀하실 때 뭐 100g 그 쌀 작은 밥 한 공기에 최저 뭐 200 몇십 원 정도 가격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300원, 400원 이상 그래도 기본적인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뭐 농민들의 인건비를 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00평에 13만 원 손해는 농민들의 인건비를 아예 계산하지 않은 뭐 투입 비용만 따졌을 때 그런 비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밥 한 공기에 200원인데 여기에 유통과 쌀을 포장하고 가공하는 이런 가격까지 제외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가져가는 쌀값은 정말 작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 농민들은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금액,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금액이 아니라 밥 한 공기에 300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벌써 6년째 3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300원은 되어야 농민들도 이 농사 지으면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빚도 갚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현재 200원이라는 돈은 이익은커녕 이제 투입 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뭐 두 분 모시고 그동안 그 쌀 가격, 그 쌀값이 폭락하는 과정과 실제 그 도전 과정에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농민들의 그 손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실태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 쌀 가격이 단순히 수확을 하는 거, 소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의무 수입 비율이라든지 또 쌀 매입 제도 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쌀 수입도 우리 많이 하지 않나요? 그게 또 우리 국내 쌀값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의무 수입 조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쌀을 이제 우리가 이제 40만 톤 정도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40만 톤 중에 또 한 4만 톤은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양이 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40만 톤이면 이제 지금 국내 소비량이 한 360만 톤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은 네. 거의 한 뭐 10% 좀 넘는 수준으로 이제 사실은 수입이 된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입되는 쌀도 이건 정부가 이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부 예산에 한 네. 5천억 이상 매년 지금 이제 5천억 해마다 이상 그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의무 수입 네. 쌀을 수입하기 위해 가지고 5천억 이상의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WTO 협상 이후에 그건 뭐 국제적인 약속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이제 쌀을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관세화라고 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쌀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제 40만 톤 정도의 일종의 그런 네. 할당이 된 셈인데요. 네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쌀값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네네네.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만 따지면 사실 소비량 그 국내에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충분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초과 생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네. 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초과 생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네네. 좀 착시 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앞으로 좀 감안해서 사실은 재협상 문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변호사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들도 우리가 자급자족이 거의 되는 셈인데 수입을 계속해 온다면 위원장님 이 수입한 쌀은 그럼 어떻게 소비되고 누가 먹는 건가요, 이거? 우선은 40만 8천 톤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의무 수입되는 양이 아니고요. 5%로 저율 할당 관세를 통해서 수입되는 쌀입니다. 저희는 농산물을 100% 완전 개방을 해서 쌀마저도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40만 8천 톤은 5% 관세로 들어오는데요. 이 들어온 쌀들은 가공용 쌀은 가공용으로 그리고 이제 4만 톤에 가라는 밥상용 쌀은 시중에 다양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쌀의 주산지인 충남 예산인데요. 네. 이런 시골 마트에도 수입쌀이 팔리고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쌀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수입쌀이 의무가 아닌데도 의무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면서 내년도 쌀 수입해오는 쌀 가격을 28%나 인상해 주겠다라고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의 쌀 생산 농가들의 벼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제 쌀값의 인상을 이유로 해서 수입쌀에 대해서는 1220억, 28%의 예산 증액을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국내 쌀보다 수입
수입쌀의 가치를 정부가 더 높게 네. 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농민들 가슴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쌀을 수입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투입할 비용들을 좀 더 국내 농민들한테 좀 쏟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그 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한쪽으로 보면 뭐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뭐 그런 목적도 있어서 이 쌀값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게 뭐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뭐 이 쌀값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역사를 보면 네. 1969년부터는 이제 추곡 수매제라고 해서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제 수매를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게 이제 WTO 협정 때문에 어렵게 되니까 이제 추곡 수매제는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지금 이야기되는 시장 격리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쌀을 이제 정부가 시장 격리, 그야말로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일정량을 좀 시장에서 격리를 시키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시장 격리라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시장 격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격리는 이제 2019년까지는 이제 법제화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시장 격리를 해왔던 겁니다. 네.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쌀값이 떨어지면 시장 격리해가지고 좀 안정시켰다가 또 이렇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이 시장 격리라는 게 이제 법제화가 2020년부터 됐는데요. 네. 2020년에 법제화가 되면서 이제 농민들은 당연히 이제 이 법제화가 됐으니까 시장 격리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이 법제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네. 변동직불금은 뭐냐면은 쌀값이 떨어지면 일종의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목표 가격보다 쌀값이 못 미치면 네. 그럼 그 차액의 85%를 이제 직불금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2019년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격리를 법제화해가지고 앞으로는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바로바로 이제 격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현재까지 쭉 흘러온 과정들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 9월 말이었나요? 그 시장 격리제를 통해서 그 매입 물량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매입 물량을 더 늘리면 그게 실제 농가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우리 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도 쌀은 시장에 내맡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계속 해방 이후부터 그리고 식민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쌀은 항상 정부가 관리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켜서 쌀 생산 농가들을 보호 육성해서 국민들의 밥상을 지켜오는 역사를 취했는데요. 실제 2020년도 변동직불금 제도 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시장격리 제도를 약속하셨죠. 이것은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농민들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래 변동직불금이 아니라 시장격리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았던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약속을 뒤로 하고 농민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역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벌어졌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날 정부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이 약속을 이제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만에 대폭락한 쌀값은 여전히 정상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일부 올라가긴 했지만 워낙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수확기 농민들의 쌀값 안정,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쌀값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장의 농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부의 결정이 뭐 추가 구매를 더 했지만 좀 판단이 좀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네요. 판단이 늦은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정부가 이렇게 90만 톤 정도, 45만 톤의 저희가 공공비축미 국제농업기구에서 그 나라의 비상시를 대비한 쌀 비축량을 매년 권고해 주는 양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요 양들을 정부가 비축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비축량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쌀을 판매하는 이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격리한 이 쌀들을 절대 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방출하지 않겠다. 농민들과 합의되지 전까지는 쌀을 시장에 내지 않겠다라고 좀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정부가 쌀을 시장 격리하는 건 자율이지만 방출하는 건 또 쌀값이 오르면 당연히 방출해야 되게 법이 그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쌀값은 정상화되는 것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쌀을 당장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매우 급박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뭐 정부의 시장 격리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 주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최근 그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서 여당에서 또 반대를 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의 주식인 뭐 쌀을 포함해서 이제 양곡, 뭐 밀이나 콩이나 이런 양곡들을 이제 수급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법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이제 단독 처리, 이제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된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풍년에 들었는데 네네. 시장 격리가 늦었거든요. 네네. 늦어서 이제 쌀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지금 단독 처리한 내용은 그렇게 만약에 쌀값이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쌀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이번 그러니까 작년에 풍년이 들었을 때 정부가 쌀 그 시장 격리를 늦췄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의무 매입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요. 사실은 또 아까 제가 2019년에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하면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그때는 여야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동의를 했고요. 근데 그 자동시장 격리라는 게 지금 야당이 통과시킨 의무 매입하고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쌀값 하락이나 초과 공급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자동으로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다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의무 매입이 맞냐 틀리냐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런 어떤 맥락, 그러니까 2019년에 변동직불제라는 걸 폐지하면서 농민들에게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하겠다 약속했고, 그런데 그게 안 지켜졌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무 매입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온 건데 그런 맥락을 좀 다 생략하고 지금 뭐 찬반 논쟁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기존에 양곡관리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개정안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기존 안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2020년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드린 자동시장 격리제라고 해서 매년 10월 15일까지 만약에 쌀이 초과 생산되면 이 쌀 시장 격리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데 그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농림부는 이제 그걸 조금 하위 규정을 만들면서 이게 분명히 법을 만들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2020년에 할 때는 자동 시장 격리라고 했는데 농림부가 하위 규정 만들면서는 농림부가 마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실제로 안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확실하게 의미를 분명하게 하자. 자동시장 격리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개정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자동시장 격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자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엄 위원장님, 이번에 그러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조금 보완이 됐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농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이제 시장격리 제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처럼 쌀값이 대폭락해서 생산비도 견디지 못할 때는 이전에는 변동직불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생산비 일정 정도를 보장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농가를 보호했던 건데요. 이런 보장책이 다 없어진 지금 시점에 시장격리 제도 하나만으로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우선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약속했던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비단 민주당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네. 농림부 그리고 국민의힘도 다 이 합의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을 다시 지키는 차원에서의 개정안은 빨리 처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 격리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들을 지난 1년간 확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쌀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또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자체는 가장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었고 아까 여당, 야당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뭐 그 야당의 그런 안에 대해서 뭐 좀 부작용도 있다 이런 우려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자동시장 격리니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농민들이 논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니까 네네. 지금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계속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좀 안정돼서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계속 이제 이런 좀 과잉 공급 현상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은 또 그 방법대로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정부가 이제 그래서 논농사를 좀 줄이고 이걸 밭농사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좀 전환하는 걸 지원하는 정책도 편 적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쌀 재배를 늘리겠다, 가루쌀이라고 하는 걸 늘리겠다 이런 안도 내고 있는데 뭐 그런 안들도 다 저는 뭐 실현 가능한 안이 있다면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하고 지금 이야기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모순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하고 한 약속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쌀값이 폭락할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 내용인데 또 그렇게 쌀값이 폭락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타작물 재배로 전환을 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쓰는 거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 너무 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뭐 정부 시장 정리 정책 그리고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양곡관리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뭐 배치되지 않는다고 금방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그게 실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실제 이제 2020년도까지는 타작물 재배 사업이라고 해서 3년간 정부가 타작물을 재배하면 일정 정도의 비용을 보존해주는 정책을 폈었는데요. 이것이 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 양들이 벼 재배 면적으로 이양돼서 재배 면적이 일정 정도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쌀 재배 면적이나 쌀 생산에 대한 문제를 쌀이 과잉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 자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계속 쌀 과잉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급률이 100% 되지 않고 있고요. 세계는 기후위기로 계속 심각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급률을 높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쌀에 농사 짓고 있는 논이라는 곳은 아무 작물이나 심을 수 있는 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고 해도 논의 토질상 한정되어 있는 작물들이 있고요. 그럼 그 작물들의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지만 농민들은 밀이나
벼로 농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쌀이 과잉이어서가 아니라 전체 식량 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그 작물들의 가격도 보장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밀농사를 지을다고 해서 다 팔 수 있는 현황이 아닙니다. 밀의 자급률은 1%도 되지 않지만 농민들이 밀을 농사를 지으면 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로가 보장되고 가격이 보장되고 농민들이 신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다른 작물에 대한 정책이 같이 마련되지 않고서 무조건 쌀 농사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을 더욱더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고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정말 1,300만 원의 농업소득밖에 거두고 있지 못한 농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전체 농민들의 생산액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농민촌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쌀 가격을 보장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작물의 가격을 같이 보장해주는 정책이 바로 지금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에요. 쌀 네, 맞습니다. 가격 폭락뿐만 아니라 대체 작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작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의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로 정부가 같이 봐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 네, 네, 좋은 맞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하 변호사님, 이렇게 쌀값 폭락을 막고 또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원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있을 텐데, 금방 아까 대체 작물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쌀 소비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체 식품이라든지 쌀 가공식품을 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운동들도 좀 더 활발하게 돼야 떨어진 쌀 소비량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촉진하는 것들은 또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을 좀 다양한 어떤 가공식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해왔던 이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가령 이제 지금 변동직불제가 폐지가 돼서 이제 더더욱 농민들이 어려워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농민들에게 어쨌든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는 것처럼 농민들에게도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 최저가격제가 됐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같이 논의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농가소득도 안정되고 곡물자급률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은 사실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 봤을 때. 왜냐하면 식량자급률 올린다는 목표는 매번 달성에 실패했고 농민들은 계속 이제 더 어려워져 왔고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정책을 다시 고민할 때가 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고 해도 그러나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농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나 쌀 수확량이 소비보다 많다고 하니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작물 재배라든지 프리미엄 쌀 생산, 또 쌀 가공 등에 더 관심을 갖고 또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